제가 호주로 일주일 출장을 간 사이 민준 씨가 가게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친구 세 분을 데리고 와 직원에게 보석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나는 한 가지 일만 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늦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호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곳 공급업체와 새로운 주얼리, 원자재 협력을 논의해요. 저는 이 보석 가게를 직접 연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선정부터 물품 조달,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제가 직접 신경 써왔습니다. 가게의 모든 보석, 몇십만 원짜리 은 액세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까지 제 마음속에 다 담겨 있었죠. 그래서 떠나기 전 반드시 가게에서 재고 정리를 한번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오후에 재고 정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혹시 일이 생길까봐 일찍 와서 끝내야 월요일 출장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지. 참, 지난주에 들어온 진주 목걸이들은 어디에 뒀어? 이따가 그거부터 정리하자. 민준 씨가 막 대답하려던 참에 가게 문이 갑자기 열리며 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고 그 뒤에는 제가 몇 번 뵌 적 있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 최영자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 박순자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서슴없이 계산대 앞으로 걸어왔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 진열대에 툭 던져 놓으며 민준 씨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 이리 와봐. 계산대 안에 예쁜 보석들 다 꺼내서 내 친구들 좀 보여줘.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한 번, 시어머니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보석들은 모두 계산대 안에 잠겨 있고요. 신상품도 많아서 꺼내려면 장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민준 씨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훨씬 커졌습니다. 장부에 뭘 기재해? 이 가게는 내 며느리 가게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친구들에게 보석 몇 개 보여주는 게 뭐 어때서? 장부에 기재까지 해야 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옆에 있던 최영자 여사님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주 씨. 우리가 네 시어머니랑 수십 년 된 자매야. 그냥 구경만 할 건데 돈 안 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김정숙 여사님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네 사장님은 시어머니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물건 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얼른 꺼내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뒤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자잘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면 항상 비닐봉투를 더 달라고 하고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볼 때면 작은 머리핀 같은 것을 슬쩍 챙기곤 했죠. 하지만 설마 친구들을 데리고 제 보석 가게에 와서 직원에게 보석을 마음대로 꺼내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찍 가게에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자 아줌마들이랑 구경 나왔다가 네 가게 앞을 지나길래 잠깐 들렀지. 네 가게 말이야. 인테리어도 점점 더 좋아지고 보석들도 갈수록 더 예뻐지네. 그녀는 말하면서 계산대 안에 큰 팔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봐봐, 저 팔찌 얼마나 반짝거려. 네 영자 아줌마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거 하나
생일 선물로 고르라고 하려고. 그리고 네 정숙 아줌마 아들 결혼하는데 마침 다이아몬드 반지도 보러 왔어. 네 가게 다이아몬드가 다른 곳보다 좋더라고. 최영자 여사님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지혜씨. 네 시어머니도 말했잖아. 나보고 마음대로 고르라고. 설마 싫다고는 안 하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보석들은 모두 정찰제입니다. 누가 사든 가격대로 지불해야 해요. 영자 이모님께 생일 선물을 사드리거나 정숙 이모님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라주신다면 제가 20%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왜 이렇게 인색하니?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내가 친구들 데리고 네 가게에서 보석 고르는데 돈을 받겠다고? 게다가 네 가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우리 아들 덕분 아니니. 보석 몇 개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게를 차린 돈은 제가 10년 동안 일하며 모은 결혼 자금과 부모님이 주신 창업 자금 1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인테리어 팀을 찾아주는 것만 도와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모두 직접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 덕분에 가게를 열었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순자 여사님이 계산대 안에 비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목걸이 정말 예쁘다. 색깔도 얼마나 고와.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즉시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비치 목걸이 꺼내서 순자 아줌마한테 한번 보여줘봐. 민준 씨는 저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를 내며 민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꺼내라고 하면 꺼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이 가게는 내 며느리 가게야. 내 말이 곧법이라고.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 비치 목걸이는 한정판으로 3,800만 원짜리입니다. 혹시라도 망가지면 배상하기 곤란해져요. 순자 이모님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장부에 기재하고 계산대 밖으로는 가져나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너 오늘 나랑 일부러 맞서는 거지? 이제 좀 컸다고 네가 누군지 잊은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월요일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게의 규칙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게의 규칙이에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규칙을 깰 수는 없어요. 만약 오늘 제가 어머니, 친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다면, 나중에 가게 직원들이 저를 안다면, 나중에 가게 직원들이 저를 언대로 가져가게 한다면,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말하려는데 최영자 여사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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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혜 씨에게 규칙이 있다면 우리도 굳이 어렵게 만들지 말자. 어차피 나중에 기회는 많으니까. 우리 다른 곳이나 구경하러 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노려보고는 더 이상 말없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 친구분들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두고 봐.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화내지 마세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랑 상관없어. 우리 얼른 재고 정리하자. 빨리 끝내야 마음 편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이걸로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으니
분명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호주로 출장 가는 일주일 동안 혹시 또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면 어쩌지? 만약 정말 친구들을 데리고 와 보석을 가져가려 하는데 직원들이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수록 걱정이 커져 재고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민주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출장 가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실까봐 걱정되시면 제가 매일 좀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시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누나가 다시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민준 씨, 기억해둬.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게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서는 안 돼. 정말 막을 수 없으면 일단 달래서 진정시키고 절대로 싸우지 마. 내가 돌아와서 처리할게. 민준 씨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재고 정리를 마치자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가게 일을 잘 부탁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가게를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공간이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원래는 편안하게 재고 정리하고 출장짐을 챙길 계획이었던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도 차 안에서 10분 동안 앉아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기분 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희 집 유리컵에 제가 지난주에 산 녹차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 앉아 눈썹을 찌푸린 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컵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혜 너 이제야 왔구나. 마침 내가 오늘 네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네 남편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어. 저는 속으로 철렁했지만 시어머니가 분명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은 뒤 남편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야근 안 갔어요?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야근은 무슨 야근? 내가 오라고 했어. 지혜 너 오늘 너무 심했어. 내가 친구들 데리고 네 가게에 간 건 그냥 보석 좀 보여주려고 한 건데 너는 내 체면도 안 세워줄 뿐더러 직원에게 우리한테 보석도 못 꺼내게 했잖아. 혹시 내가 늙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화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게 보석들은 모두 정찰제이고 누가 사든 규칙대로 해야 해요. 제가 이미 어머니와 친구분들께 20% 할인해 드린다고 했고 그게 최대 할인인데 왜 아직도 불만이세요? 불만이라고? 당연히 불만이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가게는 내 아들 집안 가게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데리고 보석 몇 개 고르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 게다가 네가 가게 열 때 우리 아들이 안 도와줬어? 인테리어 팀도 찾아주고 서리 처리도 도와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개 돋쳤다고 모른 척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해줘. 내가 가게 차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여보 덕분에 가게를 차린 건지 말이야. 남편은 저를 한 번, 시어머니를 한 번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가게 차린 돈은 정말 자기 결혼 자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이에요. 저는 인테리어 팀 찾아주는 것만 도와줬고 나머지는 지혜가 다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 못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돈이 자기 돈이라 해도 내게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자기 물건도 우리 집안 물건이지. 내가 우리 집안 물건 쓰는 게 뭐 어때서?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보에게 시집 온 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지. 제 물건을 모두 어머니 집안 물건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게는 제가 힘들게 일궈낸 저의 사업이에요. 저는 이 가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라고 해서 가게 규칙을 깰 수는 없어요. 만약 오늘 제가 어머니, 친구분들이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다면, 나중에 가져가게 한다면, 다른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시는 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러 오겠어요? 바로 이때 최영자 여사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씨,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네 시어머니도 우리가 네 가게 홍보 좀 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간 건데 너는 체면도 하나도 안 세워주잖아. 이러면 네 시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의기양양하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네 영자 아줌마도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건데 너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는 최영자 여사님에게 답장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가게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규칙을 깰 수는 없어요. 만약 정말 보석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20% 할인해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최영자 여사님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영자 여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네 마누라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오늘 가게에서 얘 때문에 울 뻔했다고. 너는 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도 일시적으로 착각하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체면 세우려고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니까. 네가 좀 더 양보해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보해? 내가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잖아. 어머니와 친구분들께 20% 할인해드린다고 한 것도 부족해? 어머니는 친구분들이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양보해? 이건 가게를 망하게 하는 짓이나 다름없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싸우지 마. 나도 정말 그 애들한테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며느리 가게가 잘 나간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체면 좀 세우려고 한 거지. 지혜 너 정말 싫다면 됐어. 하지만 네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나랑 내 친구들한테 각자 보석 하나씩 골라줘야 해. 내가 용서해주는 대가라고 생각해.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에게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만약 내가 승낙하면 나중에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할 게 분명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가게 보석은 모두 판매용이지 선물용이 아닙니다. 만약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제가 하나 사드릴 수 있지만 친구분들께는 선물해 드릴 수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지혜 너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구나. 나는 이제야 알겠어. 네 마음 속에는 나라는 시어머니가 아예 없는 거구나. 너 두고 봐. 이걸로 끝이 아니야.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날 막지 마. 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을 보러 오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어머니께 좋게 말할 수는 없었어? 그냥 체면 세우려고 하신 건데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됐어? 저는 남편을 보며 억울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춰줘? 내가 이미 많이 맞춰줬어. 20% 할인해드린다고 한 것도 부족해?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이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보, 이 가게는 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야.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게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내가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나중 일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눈썹을 찌푸린 채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출장짐을 챙기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로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할까? 제가 호주로 출장 가는 일주일 동안 혹시 정말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면 어쩌지? 짐 정리를 마치자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오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제 떠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여보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어. 내가 호주로 출장 가는 일주일 동안 여보가 어머니를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지 못하게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걱정 말고 출장 가. 가게 일은 내가 맡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말을 들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운다면 대처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가서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게 잘 지킬게요. 월요일 아침 남편이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호주에서 몸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여기는 내가 지켜볼 테니 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지 못하게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비행기에 올라 창밖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듣고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지 않기를, 그리고 이번 출장이 순조롭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민준 씨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또 가게에 왔고 자기 보석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민준 씨에게 답장해서 시어머니를 일단 달래고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남편 쪽 배경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회의 중인 듯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호주에 도착했어?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저는 목소리를 낮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호텔에 도착해서 짐도 못 풀었어. 민준 씨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또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에 왔대. 자기 보석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는데 여보가 얼른 가게에 가서 봐봐. 보석을 정말 가져가게 두면 안 돼. 남편은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또 가게에 갔다고? 나한테 안 간다고 약속했잖아?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회사에서 그리로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창밖의 낯선 호주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보석 가게를 열었던 지난 날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석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을 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험회사에서 영업직으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인턴부터 시작해 영업팀장까지 오르면서 보석의 디자인, 품질, 고객의 요구 사항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죠. 나중에 회사가 새 사장으로 바뀌면서 독단적인 운영으로 좋은 팀 분위기를 망쳐버렸고 저는 그때 퇴사를 결심하고 독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 가게를 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크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찬물을 끼얹듯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집에서 편안하게 밥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좋아? 보석 가게를 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망하면 어쩌려고? 그때 가서 결국 우리 아들한테 기대서 살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차린 돈은 제가 8년 동안 일하며 모은 결혼 자금 2억 원이었습니다. 매달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주말에 쇼핑하고 명품 가방을 살 때 저는 회사에 남아 야근하며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을 살 때 저는 저렴한 국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남편 집에서 많은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 자금 외에도 부모님께서 특별히 1억 원을 더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빠는 널 지지한다. 혹시 망하더라도 괜찮아. 그때 가서 또 돈 모아줄 테니 너는 용감하게 도전해봐. 그때 저는 엄마를 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만이 이렇게 조건 없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가게 자리를 찾을 때도 한 달 내내 뛰어다녔습니다. 위치가 안 좋거나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면적이 맞지 않거나 한 번은 백화점 안에 좋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좋았지만 월세가 매달 300만 원에 보증금도 1000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를 악물고 계약했습니다. 좋은 자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부들을 찾고 자재를 구매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는 공사 현장으로 달려갔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부들이 실수로 큰 대리석판을 깨뜨렸는데 저는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건 제가 2억만 원이나 주고 산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그 시기에는 남편이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거래했던 몇몇 공급업체에 연락했지만 제가 새로 연 작은 가게라는 이유로 좋은 물건을 주지 않거나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종로 귀금속 상가에 가서 한 곳 한 곳 협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그 가게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제 성일 그 가게에서 기다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에 도착해 보석들을 하나하나 진열하고 계산대를 몇 번이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될 때까지 손님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아 마음이 너무 불안했고 심지어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할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목걸이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보석을 소개하고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18억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녀가 계산을 마치고 목걸이를 들고 가게 문을 나설 때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게를 열고 번 첫 수입이었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가게 장사는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영업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들과 친구처럼 지냈고 많은 손님들이 친구들을 제 가게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이 딸의 결혼 예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러 와서 가게에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감동해서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가게에 온 적이 없었고 가게 장사가 어떤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가게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돈 많이 벌면 뭐 해? 결국 우리 아들 덕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가게를 열 수 있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 제 보석을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다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랑 친구분들 갔어요? 보석은 안 가져갔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민준 씨랑 싸우고 있었어. 어머니가 민준 씨가 보석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민준 씨를 해고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얼른 그들을 말리고 어머니께 한참을 말해서 겨우 가셨어.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오면 다시 찾아와서 따질 거라고 하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석 안 가져갔으면 됐어. 민준 씨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민준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돌아가면 저녁 살게. 남편은 내가 말했는데 화는 안 났고 그냥 좀 무서워하더라. 걱정 마. 내가 백화점 경비원분들께 미리 말해뒀으니 우리 가게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했어. 혹시 또 오시면 경비원분들이 막아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여보도 어머니랑 싸우지 말고 좋게 말해서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지 못하게 해줘. 남편은 알았어. 호주에서 출장 잘 보고 가게 일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 마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시어머니가 분명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잠시 남편에게 설득되어 돌아갔을 뿐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분명 또 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소동을 피우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관련 법률 지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가게에서 보석을 가져간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니 보석이 제 것이고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증거만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혹시 어머니가 또 가게에 오시면 싸우지도 말고 강경하게 대하지도 마세요. 몰래 휴대폰으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녹화하고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고른 보석들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디자인과 가격까지요. 그리고 가게 CCTV는 절대로까지요. 민준 씨는 금방 답장했습니다. 누나, 알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가게 보석을 잘 지킬게요.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생이 많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 업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소동 피운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일을 제대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호주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정체이고 그 누구도 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틀 동안 저는 호주에서 공급업체와 계약을 논의하느라 바빴습니다. 낮에는 회의하고 샘플을 보고 밤에는 자료를 정리하느라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가게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민줄 씨와 통화했습니다. 민줄 씨는 시어머니가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끔 저에게 카톡으로 언제 호주에서 돌아오냐고 물어보고 이전에 받은 목걸이와 팔찌들을 미리 챙겨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제가 돌아오면 가져가겠다고요. 저는 민준 씨에게 시어머니의 카톡에 답장하지 말고 모든 것은 제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알겠다고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매일 퇴근 전에 CCTV를 확인해서 모든 녹화 영상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가게에 오셨을 때의 CCTV 영상도 따로 USB에 복사해서 저장해뒀으니 누나 오시면 들을게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생이 많아. 돌아가면 저녁도 사고 월급도 올려줄게.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말씀을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누나가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는데 제가 당연히 가게를 잘 지켜야죠. 수요일 저녁, 저는 공급업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보석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호주는 날씨 어떠니? 음식은 입에 맞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며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접근한 다음 보석 이야기를 꺼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날씨는 좋고 음식도 잘 맞아요. 다만 좀 바빠서요. 바쁜 일 마무리되는 대로 돌아갈게요. 과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빠야지. 바빠야 돈도 많이 벌지. 참, 네가 전에 나란 영자 아줌마들한테 20% 할인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영자 아줌마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좋아하더라. 네가 돌아오면 가게에 가서 보석을 고르겠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좀 더 싸게 해줄 수는 없을까? 다 같은 식구인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정중하게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20% 할인이 이미 최대 할인이에요. 제 작은 가게는 원래 이윤이 높지 않아서 더 싸게 해드리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가게에서 행사할 때 구매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녀는 금방 답장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기다려? 우리는 지금 당장 갖고 싶어. 게다가 네 가게가 돈을 벌든 안 벌든 네 한마디에 달린 일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공짜로 주면 안 돼? 네가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해. 공짜라는 두 글자를 보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의 봄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공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건 가게 규칙에 어긋나요. 만약 어머니께 공짜로 드리면 다른 손님들이 알게 되었을 때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가게 장사가 힘들어집니다. 제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화가 났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양보하지 않는 한 그녀는 보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친구 정수연 씨와 영상통화를 해서 시어머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지금 모아둔 CC, EV 영상과 보석 목록은 아주 중요해. 이게 다 증거가 될 거야.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네 동의 없이 보석을 가져간다면
타인 재산 불법 점유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시어머니와 먼저 협상해 보는 거야. 협상이 안 되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인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저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저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구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가게 소유권 증명서랑 보석, 구매 영수증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가게가 네 개인 소유이고 보석도 네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법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돌아가면 바로 그 서류들을 찾아볼게. 고마워, 수연 씨. 네가 없었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그렇게 고마워해.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영상통화를 끊자 마음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친구가 말한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가게 사업자 등록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음. 가게 임대 계약서, 보석 매입 영수증, CCTV 영상, 보석 목록, 시어머니가 보석을 요구한 카톡 대화 기록. 이 모든 것을 돌아가서 하나하나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오후에 저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원만하게 체결했습니다. 공급업체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와 협력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일 처리가 꼼꼼하고 시원시원하시네요. 앞으로 자주 협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계약을 마치자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호주에서의 업무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따져 물을 일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짐을 정리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라서 저녁이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어머니 요즘 가게에 와서 소동 안 키우셨죠? 남편은 아니 그냥 가끔 나한테 보석 얘기를 꺼내시던데 내가 다 지혜 돌아오면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걱정 마.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오후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빨리 집에 돌아가 남편과 딸 하은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며칠 동안 저희 부모님 댁에 가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괴롭힐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소동을 피워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녀에게 제 가게는 그녀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제 물건도 그녀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저녁 8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와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피곤했지? 내가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내일 하은이를 데리러 갈 테니 오늘은 우리 먼저 집에 가서 푹 쉬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 참,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씀은 없으셨는데 오후에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돌아오면 자기랑 친구들한테 각자 보석 하나씩 골라주라고 하더라.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뻔하네. 내일 증거 정리해서 어머니랑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랑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마.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만약 어머니가 정말 보석을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 사드리면 되잖아. 이 일 때문에 사이 상하지 마. 저는 남편을 보며 조금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 사드려? 어머니가 원하는 건 하나가 아니야. 자기랑 친구 3명한테 각자 하나씩. 그것도 공짜로 달라고 하잖아. 이건 보석,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야. 내가 이번에 타협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제가 양보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참았고 더 이상 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짐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석을 요구한 카톡대화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했고 친구가 말한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가게에 가서 민준 씨가 저장한 CCTV, USB와 보석 목록을 가져오고 집에 가서 가게 사업자 등록증과 보석 매입 영수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 이전에 가져가려 했던 보석들을 돌려주려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제 권리를 지킬 것이고 그녀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갔습니다. 민주 씨는 이미 가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게 누나가 찾으시는 CCTV 영상이에요. 날짜별로 다 정리해뒀으니 확인해 보세요. 저는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주 씨. 가게는 요즘 별일 없었어? 민주 씨는 별일 없었어요. 다 괜찮아요. 다만 어제 어머니가 저한테 누나 돌아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오셨다고 했더니 내일 가게에 오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처리할게. 민준 씨는 하던 일에 나는 집에 가서 증거 정리 좀 해야겠다. USB를 들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내일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면 더 이상 체면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제 가게는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 물건도 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친구 3명과 함께 계산대 앞에서 이리저리 지적하며 민준 씨에게 보석을 꺼내달라고 오만하게 말하는 모습, 최영자 여사님이 손을 뻗어 계산대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려는 모습, 김정숙 여사님이 휴대폰으로 보석을 찍는 모습, 박순자 여사님이 이 팔찌 나한테 딱 맞겠네. 지혜 씨가 나한테 선물로 줘야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모습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저는 이 영상들을 모두 잘 저장하고 민준 씨가 정리한 보석 목록을 인쇄했습니다. 목록에는 그들이 눈독 들인 보석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800만 원짜리 비취 목걸이 1개, 1,200만 원짜리 큰 팔찌 1쌍, 2,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그리고 각 8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3개,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목록의 숫자를 보며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보석들을 팔아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액세서리를 팔아야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져가려 하다니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막 증거 정리를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지혜, 너 호주에서 돌아왔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좀 피곤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피곤할 게 뭐 있어?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랑 영자 아줌마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 얼른 우리가 받은 보석들 우리 집으로 갖다 줘. 네 영자 아줌마가 내일 손자 돌잔치에 가는데 마침 그 비치 목걸이를 하고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 나는 모레 광장춤 대회에 나가는데 그 금팔찌를 하고 가면 딱이고. 네 정숙 아줌마 아들은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물로 좋겠네. 그녀가 당연하다는 듯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으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잊으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석은 선물로 드릴 수 없고 가격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최대 30%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나랑 내 친구들한테 보석 좀 선물하는 게 뭐 어때서? 아직도 우리한테 돈을 받겠다고? 너 혹시 돈독이 올랐니? 게다가 네가 가게 열어서 번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돈 아니야? 우리 집안 돈으로 우리 집안 물건 사는데 왜 돈을 내야 해? 너희 애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침착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차린 것이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번 돈도 제 개인 재산이고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석은 상품이지 사은품이 아닙니다. 누가 사든 돈을 내고 사야 해요. 만약 저에게 선물로 달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못한다고 해도 해야 해.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지혜 너 오늘 네가 보석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네 가게에 가서 가져갈 거야. 만약 네가 날 쫓아내면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네가 불효녀라고 노인을 학대한다고 말할 거야. 노인 학대라는 네 글자를 듣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학대했어요? 이렇게 저를 모함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가게에 가서 보석을 가져가려 한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경찰이 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 신고를 언급할 줄은 예상 못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네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그 잘난 불효녀랑 평생 살라고 할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으로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그건 저와 여보의 문제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어머니가 여보에게 그렇게 말해도 여보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소동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우리 끝까지 가봐요. 누가 손해를 볼지 보시죠.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어머니란 나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네가 불효녀라고 보석도 안 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기를 잡아가겠다고 했다는데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저는 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저보고 1억 원이 넘는 보석을 공짜로 자기랑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거절했더니 저보고 노인 학대라고 하고 가게에 가서 보석을 빼앗아 가겠다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 거예요. 왜 여보는 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묻지 않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 네가 좀 양보할 수는 없었어?
어머니랑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더 화만 낼 뿐이지. 양보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양보했어요. 20% 할인해 드린다고 해도 어머니는 싫다고 하고 제가 좋게 설명해도 듣지 않으세요. 이제는 저를 모함하고 가게에 가서 보석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양보해요? 설마 가게를 어머니께 내줘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해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억울한 건 알아.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더 이상 소동 피우지 말라고. 화내지 마. 알았지? 저는 마음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남편이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가서 말씀드려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 보석은 공짜로 드릴 수 없고 만약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면 나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남편은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전화를 끊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들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또 보석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오후 3시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다급했습니다. 누나, 최영자 여사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누나가 자기한테 비치 목걸이 하나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서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누나가 약속 안 하셨다고 했더니 누나가 말 번복했다고 하면서 저랑 싸우고 누나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최영자 여사님이랑 싸우지 말고 보석도 못 가져가게 해. 그냥 내가 지금 가게에 없으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 나 지금 당장 그리로 갈 테니 일단 달래서 진정시켜.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들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최영자 여사님이 가게에 와서 비치 목걸이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로 가고 있으니 여보도 얼른 와서 상황을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어.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영자 여사님이 계산대 앞에서 민준 씨를 꼬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네 사장님이 나한테 목걸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네가 왜 날 막아? 혹시 내 목걸이를 훔치고 싶은 거야?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감히 그녀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민준 씨한테 화내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최영자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화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지혜 너, 이제야 왔구나. 네가 나한테 비취 목걸이 하나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이 애한테 나를 막으라고 해? 너 혹시 후회한 거야? 후회했으면 솔직히 말해. 왜 나를 여기서 한참 기다리게 해? 저는 최영자 여사님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제가 언제 비치 목걸이를 드린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단지 20% 할인해 드린다고 했을 뿐인데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 안 했어. 최영자 여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네가 우리한테 각자 보석 하나씩 주기로 했고 돈도 안 받는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발뺌해? 혹시 우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때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최영자 여사님이 저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화내지 마세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최영자 여사님은 남편을 보고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준호 씨, 잘 왔어. 네 마누라가 우리한테 보석 주기로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말해봐. 지금 얘가 발뺌하는데 네가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남편은 저를 한 번, 최영자 여사님을 한 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 아내는 이모님께 보석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단지 20% 할인해 드린다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모님이 보석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최영자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싸게? 얼마나 싸게 해줄 건데? 많이 싸게 안 해줄 거면 나는 아가 공짜로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돈 받겠다고 하니 너희들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저는 최영자 여사님의 뻔뻔한 모습에 속에서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자 이모님, 저는 단 한 번도 공짜로 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이모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안 믿으시면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보석은 상품이지 사은품이 아닙니다. 제가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 구매하고 싶으시면 제가 30% 할인해 드릴게요. 이게 최대 할인입니다. 만약 구매하고 싶지 않으시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가게에서 소동 피우지 마시고요. 최영재 여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 못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는 네 시어머니 친구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네 시어머니가 알면 분명 화낼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알면 어때요? 어머니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랑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모님을 가게에 보내서 소동 피우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여기서 계속 소동 피우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최영자 여사님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최영자 여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영자 여사님은 전화를 받고 몇 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고 저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오늘 너희랑 따지지 않을 거야. 네 시어머니 오면 그때 가서 너희랑 따질 거야. 말을 마치고 그녀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최영자 여사님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방금 영자 이모님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래도 어머니 친구인데 네가 이렇게 대하면 어머니가 분명 기분 상하실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갔을까요? 가게에서 소동 피워서 장사에 방해가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보, 저는 여보가 화목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화목은 참기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제 가게를 존중하지 않고 제 가게를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왜 그들을 존중해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가게를 지키고 제 권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방금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랑 상관없어. 오늘 고생 많았어. 저녁 내가 살게. 민준 씨는 아니에요, 누나.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꼭 사야 해. 그동안 가게 잘 지켜준 대가라고 생각해. 저녁에 저는 민준 씨에게 저녁을 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누나, 저는 누나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누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중에는 또 소동을 피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예전에는 너무 참아서 시어머니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 권리를 지킬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여보를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랑 영자 이모님이 잘못한 거야.
내가 이미 어머니께 전화해서 오늘 일을 다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아직 화는 나셨지만 더 이상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겠다고는 안 하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소동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평화롭게 내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네 가게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또 보석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소동을 피워도 저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제 가게를 망치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가게에 일찍 갔습니다.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최영자 여사님이 소동을 피웠으니 시어머니가 또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에 도착하자마자 유리문이 쾅쾅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얼른 문 열어. 안에 숨어서 죽은 척하지 마. 오늘 내가 문 안 열면 내가 내 가게 부숴버릴 거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을 데리고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보석을 담아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지혜, 너 왜 왔어? 잘 됐네. 널 찾으러 갈 필요 없겠어. 얼른 우리가 받은 보석들 다 꺼내. 안 그러면 오늘 나는 안 나갈 거야. 김정숙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혜 씨. 우리 다 식구잖아.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네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네 가게 보석 몇 개 주면 어떠냐고 했잖아. 박순자 여사님은 더 나아가 계산대 앞으로 직접 걸어가서 3,800만 원짜리 비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목걸이가 좋아. 어제부터 봐뒀으니 얼른 꺼내서 나한테 줘. 민준 씨는 계산대 뒤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황급히 말했습니다. 누나, 그들이 오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가게를 부수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누나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과연 민준 씨가 보낸 3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두드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석은 선물로 드릴 수 없고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만약 구매하고 싶으시면 제가 30% 할인해 드릴게요. 이게 최대 할인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 시어머니는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서 손을 뻗어 계산대 자물쇠를 열려고 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아들 집안 가게야. 내가 뭘 가져가든 내 마음이지. 네가 문 안 열어주면 내가 직접 열 거야. 저는 황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 계산대 열쇠는 저와 민준 씨만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억지로 자물쇠를 여는 것은 제 물건을 훼손하는 것이고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 신고? 또 경찰 신고로 날 협박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쳤고 힘이 너무 세서 제 팔이 다 아팠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지혜 너. 오늘 나는 절대로 이 보석들을 가져가고야 말 거야.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바닥에 드러누워서 안 일어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노인을 학대하는지 보게 할 거야. 말하면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은 황급히 그녀를 말리는 척했습니다.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이야기로 풀어요. 몸 상해요. 누가 봐도 그들이 연기하며 저를 타협하게 만들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손님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모두 멈칫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빨리 와서 보세요. 여기가 바로 제 며느리 가게인데 저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보석 몇 개 선물로 달라고 한 건데 얘가 안 줄 뿐더러 저를 때리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불효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불효녀가 아니고 때리려고 한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친구분들한테 1억 원이 넘는 보석을 공짜로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여기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질문했던 아주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보석이라니 그건 정말 너무 많네요. 시어머니라 해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죠. 아가씨는 불효녀 같지도 않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얼굴색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으로 가서 민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이 애는 혹시 뒤에서 지혜를 부추겨서 나한테 보석을 안 주게 한 거 아니야? 네가 가게 보석을 훔치고 싶어서 일부러 내가 못 가져가게 하는 거지? 민준 씨는 그녀에게 잡혀서 아파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부추기지도 않았고 보석을 훔치고 싶지도 않아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를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고 가게 물건을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지금 당장 신고해. 시어머니는 뻣뻣하게 목을 세우며 배짱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경찰이 와서 네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지 보고 싶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서울 종로구의 한 백화점 보석 가게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소동을 피우고 제 보석을 강제로 가져가려 합니다. 빨리 와서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할 줄은 예상 못했는지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도 당황하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경찰이 정말 올 거예요. 우리 얼른 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뭘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경찰이 와도 나는 안 무서워.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매우 정직했습니다. 2걸음 뒤로 물러섰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겉만 강해 보여도 속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가게로 들어와 누가 신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그들이 이전에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운 CCTV 영상입니다. 오늘도 그들이 또 와서 보석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고 제 직원을 모함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본 후 시어머니와 김정숙 여사님, 박순자 여사님에게 몇 마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불효녀라고 횡설수설했지만 CCTV와 손님들의 증언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여성분이 제공한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머니는 타인의 영업 질서를 방해한 것이며 만약 계속 소동을 피우신다면 저희는 아주머니를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른 친구분들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소동 피우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경찰의 말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도 황급히 그녀를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얼른 가요. 더 이상 소동 피우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을 따라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잊지 않고 험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너, 두고 봐. 이걸로 끝이 아니야. 경찰은 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들과 강경하게 맞서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만약 그들이 또 소동을 피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아가씨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방금 그 손님들도 저를 위로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를 보며 화가 나고 지쳤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네가 억울한 일 당했네. 방금 그 사람이 너 잡았을 때 아프지 않았어. 민준 씨는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팠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누나, 제가 오늘 일도 다 녹화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의 증언도 제가 연락처를 받아뒀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너무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야.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말씀을요?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이번에 경찰의 경고를 받았으니 더 이상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녀에게 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 씨, 시어머니가 오늘 또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고 제 보석을 강제로 가져가려 했어요.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과 증인 증언도 확보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네가 지금 모아둔 증거가 아주 충분하니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먼저 시아버지께 증거를 보여드려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좀 말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합리적인 분이셨으니 시어머니가 한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분명 그녀를 꾸짖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또 김정숙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을 데리고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고 보석을 강제로 가져가려 했어.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어머니께 경고했어. 내일 시아버지께 가서 이 일을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어머니가 이번에는 너무 심하셨어.
시아버지가 좀 말리셔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오전에 시아버지 댁으로 같이 가자.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내일 시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잘 말릴 수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도 말리지 못한다면 저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와 민준 씨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제 가게를 망치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사업이고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와 남편은 과일과 영양제를 좀 사들고 시아버지 댁으로 함께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계속 당부했습니다. 이따가 시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말투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일의 심각성을 알려드리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아버지랑 싸우지 않을 거야. 그냥 사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릴 거야. 시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문을 열어주신 분은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쩐 일로 왔니? 어서 들어와. 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밥하고 있단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왔니? 얘가 왜 왔어? 혹시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방을 한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좀 있어. 지혜네가 온 건 분명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거야. 밥하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이야기나 하자.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듯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또 왔어? 어제는 경찰 불러서 날 잡아넣으려 하더니 오늘은 또 우리 집에 왜 왔어? 네 아빠한테 나 혼내달라고 하러 온 거야. 입 다물어. 시아버지가 엄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앉아서 지혜가 하는 말이나 들어. 하루 종일 횡설수설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한바탕 혼이 났지만 기분은 좋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래도 소파에 앉았지만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횡설수설한다고? 분명히 얘가 불효녀라서 나한테 보석을 안 준 건데. 저는 그녀의 중얼거림을 무시했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CCTV 영상을 열어 시아버지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먼저 이걸 좀 봐주세요. 이건 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시아버지는 태블릿을 받아 눈썹을 찌푸린 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어머니가 친구 3명과 함께 가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민준 씨에게 보석을 꺼내 달라고 하고 심지어 손을 뻗어 계산대 자물쇠를 열려하고 민준 씨를 도둑으로 모함하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상을 볼수록 얼굴색이 굳어졌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시아버지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놓으며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너는 감히 지혜 가게에 가서 그런 짓을 해? 네 친구들까지 데리고 보석을 빼앗으려 했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건 불법이야. 이건 불법이야. 지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으면 너는 파출소에 갔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낼 줄은 예상 못했는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애한테 보석 몇 개 달라고 한 거예요. 얘가 제 며느리인데 저한테 보석 몇 개 주는 게 뭐 어때서요? 게다가 얘 가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우리 아들 덕분 아니에요? 아들 덕분이라고? 시아버지는 더 화를 냈습니다. 지혜가 가게 차린 돈은 자기 결혼 자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이야. 아들은 그저 인테리어 팀 찾아주는 것만 도와줬을 뿐인데 네가 감히 아들 덕분이라고 말해?
너는 눈을 뜨고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지혜가 힘들게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돕지는 못할 망정 가서 일을 망치고 있어? 너 혹시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혜가 가게 차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가서 소동 피우지 마세요. 전에 지혜가 30% 할인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만약 보석을 사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돈 주고 사요. 더 이상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또 변명하려는데 저는 인쇄해 둔 보석 목록과 카톡 대화 기록을 꺼내 시아버지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좀 봐주세요. 이건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눈독 들인 보석들인데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어요. 어머니는 이걸 공짜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인데 계속 저에게 보석을 선물로 달라고 강요하고 안 주면 불효녀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목록과 대화 기록을 받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자 화가 나서 목록을 탁자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다고? 네가 감히 지혜한테 1억 원이 넘는 보석을 공짜로 달라고 해? 은행 강도라도 할 생각이야? 지혜는 어린애가 힘들게 가게 차려서 돈 버는데 네가 불쌍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쥐어짜려 하다니. 네가 지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세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체면? 시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만 살 뿐이야. 사람들이 네가 예의 없다고, 우리 집안에 가르침이 없다고 말할 거라고. 네가 정말 체면을 세우고 싶다면 지혜의 사업을 잘 지지해줘. 괜히 가서 일을 망치지 말고. 그게 진짜 체면 있는 행동이야. 저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도 어머니께 경고했고 소동을 또 피우면 잡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변호사 친구에게도 자문했는데 변호사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이미 타인 재산 불법 점유와 영업질서 방해 혐의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고소하면 어머니는 제 손해배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변호사와 고소를 언급하는 것을 듣자마자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소하지 마. 다 같은 식구인데 법원까지 가면 너무 창피하잖아. 걱정 마. 내가 꼭 어머니를 잘 말려서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앞으로 다시는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키우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또 감히 간다면 내가 그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시어머니는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앞으로 다시는 지혜 가게에 가서 소동 키우지 않을 거예요. 지혜야, 미안해. 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고 나한테 보석을 달라고 강요한 거 다 잘못했어. 나 고소하지 말아줘. 응?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약간의 허탈함만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더 이상 누가 가게에 와서 소동 피워서 제 장사에 방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앞으로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지 않고 저에게 보석을 달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면 저는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들었지? 지혜가 이미 양보했으니 네가 앞으로 또 감히 소동 피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도 얼른 전화해서 분명히 말해. 더 이상 너랑 같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지혜 가게에 가서 보석 달라고 하지도 말라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그 애들한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할게요. 말하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최영자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 박순자 여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말투는 매우 공손했고 이전에 가게에서 오만하게 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이미 그 애들한테 분명히 말했어. 앞으로는 네 가게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전에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너한테 대하면 안 됐는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이런 일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그래, 이 일은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지혜야, 걱정 마. 앞으로 내가 얘를 잘 지켜볼 테니 더 이상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지 못하게 할 거야. 점심은 여기서 먹고 가. 네 엄마한테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달라고 할게. 저는 원래 여기서 식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하셔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승낙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많이 먹어. 이 갈비찜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맛 좀 봐봐. 저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와 남편은 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시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감히 지혜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면 내가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너를 겁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는 안 갈게요. 저랑 이혼하지 마세요. 시아버지 댁을 나서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중재해 주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 일 정말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야.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지 않으실 테니 너도 마음 편히 가게 운영할 수 있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강요당해서 사과한 것일 뿐 분명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적어도 지금은 가게에 와서 소동을 피우지 않을 것이니 저에게는 이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누나. 이제 저도 마음 편히 가게를 지킬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드디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일 때문에 계속 불안했는데 이제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저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밤 8시쯤 딸 하은이를 시키고 나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시어머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낮에 시아버지 댁에서 이미 사과하지 않았나? 왜 또 전화했지? 저는 몇 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듯했고 약간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지혜야, 집에 있니? 할 말이 있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할 말씀이 있으세요? 내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저희 집 주소 아시잖아요? 왜 집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나
나 지금 네 집 아래층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가 안 들여보내줄까봐 못 올라가겠어. 지혜야, 부탁할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문 좀 열어줘. 나 정말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연기가 아닌 것 같았고 제 마음도 동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그도 꽤 의외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집 아래층에 와 계시지? 내가 내려가 볼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봐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아파트 현관문 앞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낮에 시아버지 댁에서 변명하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를 보자 시어머니는 황급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울먹였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약간 당황해서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할 말 있으면 좋게 말씀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남편도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천 가방에서 현금 뭉치와 액세서리 상자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야, 이건 2억만 원인데 내가 너에게 사죄하는 돈이야. 그리고 이 액세서리 상자 안에 있는 목걸이는 내가 몇 년 전에 산 건데 이것도 너에게 줄게. 이것도 너에게 줄게. 네 가게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네가 전에 말도 하지 말아줘. 네가 전에 말한 그 보석들은 내가 절대로 다시는 달라고 안 할 거야. 내 친구들도 다시는 네 가게에 가시는 네 가게에 가.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돈과 액세서리 상자를 보며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낮에 집에서는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또 저에게 돈이랑 액세서리를 주시면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친구들 때문이야. 오후에 내가 그 애들한테 전화해서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최영자 여사님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 자기가 비취 목걸이 주기로 약속했다가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면서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고 내가 전에 소동 피운 일도 다 폭로하겠다고 하더라고. 김정순 여사님과 박순자 여사님도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자기들까지 망쳤다고 앞으로 다시는 나랑 어울리지 않겠다고 했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게다가 네 아빠가 저녁 식사 때 또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내가 또 너한테 소동 피우면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 내 연금 카드도 뺏어서 돈 못 쓰게 하겠다고 하고. 나는 지금 정말 사면초가야. 만약 네가 나를 고소하면 나는 정말 살 길이 없어.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제발 너그러이 봐줘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시아버지에게 압박을 받아 공지에 몰리자 저에게 찾아와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소동을 피우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더 이상 가게에 와서 소동 피우지 않고 저에게 보석을 달라고 강요하지 않으시면 저는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잘못을 깨달으셨고 앞으로 소동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돈과 액세서리는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어머니의 고산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앞으로 말한 대로 지켜주시고 더 이상 저에게 일을 망치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황급히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지킬게.
꼭 말한 대로 지킬 거야. 앞으로 다시는 네 가게에 가서 소동 피우지 않을 거고 너한테 보석 이야기도 꺼내지 않을 거야. 이 돈과 액세서리는 네가 받아줘.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말하면서 그녀는 돈과 액세서리 상자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돈은 제가 받을게요. 하은이, 간식 사줄 때 쓸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받자 마음이 많이 놓였는지 또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 앞으로 내가 꼭 너랑 잘 지낼게. 다시는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꼭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돌아가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여러 번 사과 인사를 하고서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저도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번 양보하니 더 심하게 굴었고 제가 더 이상 반격하지 않으면 그녀는 계속 더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못을 깨달으신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이상 소동 피우지 않으실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요. 저도 어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만약 또다시 소동을 피우면 저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도 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최영자 여사님과 친구들이 가게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가게 장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 후 제가 시아버지 댁에 식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반찬도 덜어주고 물도 따라주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야, 봐봐. 네 엄마가 이제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더 이상 너랑 싸우지 않잖아. 앞으로 우리 식구들 잘 지내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놓였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사과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저를 존중하고 제 사업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드디어 그렇게 해주었으니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다시는 보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제 가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게에서 바쁠 때면 그녀가 자발적으로 와서 하은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아직 약간의 거리는 있었지만 적어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격해야 할 때에는 단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보석 가게는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이곳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고 제 능력으로 하은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